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여기 누구보다 내 사람이라 굳게 믿었던 이들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40대 워킹맘으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그녀는 한동안 지독한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아주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실소가 터져나올 만큼 기가 막혔던 그날의 기억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네 식구였습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과 1살 어린 남동생, 그리고 저. 부모님께서 늘 바쁘셨기에 살림은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셔서 도맡아 주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간호사였던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낳고 석 달만 쉬신 뒤 바로 일터로 복귀하셨을 만큼 열정적인 분이셨죠. 자연히 어머니는 살림에 서툴렀고 가끔 집에 오시는 친할머니께 잔소리를 듣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당당하셨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내가 아무리 밖에서 일한다고 해도 애들은 엄마가 챙겨야지.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밥은 해먹이고 다니는 거냐?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라고 집에서 살림만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이건 아니다. 매번 내 엄마한테 살림 맡겨두고 밖으로만 도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일하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들한테는 살림하라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시면서요. 어머니는 친할머니의 어떤 잔소리에도 상처 하나 받지 않는 사람처럼 늘 논리정연하게 받아치셨습니다. 사실 어릴 적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가 집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얼마나 멋지고 강한 사람인지를요.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혜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살아보니까 여자라고 못할 거 하나 없더라. 결혼했다고 일 그만둘 필요도 없고 집안일만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야. 어디 가서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대신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노력도 안 하면서 인정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이런 어머니를 평생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다정하고 섬세한 분이셨습니다. 요리에 서툰 어머니를 대신해 주말이면 아버지가 요리사를 자처하셨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오므라이스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늘 당찬 어머니와 섬세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저와 남동생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탄탄한 중견기업에 입사했고 남동생은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즐거웠고 부모님처럼 누군가를 평생 책임진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30대 초반 남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올케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둘은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조카가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씩 결혼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게 운명 같은 사람이 찾아온 것은 30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겨울마다 친구들과 스키장을 다니곤 했는데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비슷한 또래의 무리들이 며칠간 같은 공간에 머물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스키장 일정이 끝난 후에도 저희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사는 곳도 가까웠기에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었죠. 혼전 임신이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혹시나 제가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까 봐 속으로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정혜가 평생 혼자 살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이렇게 사위도 데려오고 손주까지 안겨주니 너무 좋다. 남편은 처음부터 싹싹하고 저희 집에 정말 잘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편을 예뻐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의사이셨고 경제적으로도 꽤 넉넉한 집안이었기에 혹시나 반대가 심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시댁에서는 별말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 맞벌이를 할 테니 아이를 봐줄 겸 합가를 원하셨고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리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신 사실을 안 지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과정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기에 결혼 생활도 평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시부모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병원 일로 바빠 얼굴 뵙기 어려웠지만 가정주부이신 시어머니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죠. 시어머니는 늘 제 건강을 챙겨주셨고 특히 뱃속 아이에 대해 무척 궁금해하셨습니다. 언제나 고상하고 차분한 말투, 흐트러짐 없는 집안 살림.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일 한 번 없었기에 그때는 시어머니의 진짜 성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첫째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딸이 태어났을 때 대놓고 싫은 티를 내시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딸바보가 되어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늘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경철아, 애 좀 내려놔라. 뭘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안고 있냐.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와 갈등이 시작된 것은 첫째가 태어나고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현관문 앞에 기이한 물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고추와 숯, 그리고 검은 실로 엮은 금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시어머니께 여쭈었더니 기가 막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 너 그거 봤니? 우리 동네에선 저걸 문에 매달아 놓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구나. 예전엔 다들 그렇게 했어. 네. 어머님, 저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리고 아들이든 딸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안 믿으면 어떡하니? 이런 정성이면 하늘도 움직인다고 했다. 우리 집안이 아들이 귀하잖니. 귀한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너도 맏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해야 할 것 아니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아들 타령이라니. 이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왜 저러시지? 여보 미안해. 우리 집에 아들이 귀해서 그래. 엄마가 예전에 할머니한테 아들 못 낳는다고 엄청 시집살이를 당하셨거든.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과거를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도를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한 제게 한약을 쓱 내미셨습니다. 애미야, 이거 마시면 아들 낳는단다. 첫째가 딸이니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들이 귀하니 맏며느리로서 손자를 낳아주는 것이 도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 한약을 들고 곧장 남편에게 갔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지? 자식 성별은 남편 쪽 유전자로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당신이 마셔야겠네. 어머님이 둘째는 꼭 아들이어야 한대. 당신이 이거 마시고 꼭 아들 낳게 해줘.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니? 어머님, 저희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둘째가 또 딸이어도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고요. 성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정말 불편합니다. 그제야 남편도 제 편을 들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댁은 정말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님도 외아들이었고 남편 미드로는 시누이만 둘이었죠. 시누이들은 타지에서 일하며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아들만 편애하는 시어머니가 보기 싫어 일부러 친정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했던 대로 2년 후 저희는 둘째도 딸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녀들에게조차 상처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휴, 너희들은 밑에 뭘 좀 달고 나오지 그랬니? 그거 하나 달고 나왔으면 이 할미가 모든 걸 다 해줬을 텐데. 어머님,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뭘, 그냥 아쉬워서 하는 소리 가지고. 그나저나 너 셋째 생각은 없냐? 저는 단호하게 셋째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 친구분의 딸이 있는데 그 집안도 의사 집안이고 딸이 자기 아들을 무척 좋아했다는 둥, 그 집안과 결혼했으면 아들 팔자가 폈을 거라는 둥,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지난번 모임에 갔더니 어떤 집 며느리는 혼수도 엄청나게 해오고 주말마다 최고급 한우를 사들고 온다더라. 그 댁 며느리도 의사인데 시댁에 어찌나 잘하는지 듣는 내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저는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아, 그 집 아드님이 처가에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장인어른 차가 오래됐다고 새 차를 뽑아드렸다고 하던데요. 저희 집도 좋은 사위 얻었으면 부모님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아쉽네요. 시어머니의 말에 일일이 대꾸했지만 매 순간이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루빨리 돈을 모아 분가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연봉은 오히려 저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아들 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혼 7년 차, 결국 터질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린 것입니다. 안 그래도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식에 걱정했는데 평소 업무에 태만했던 남편이 대상이 될 것이라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하자 시어머니의 비뚤어진 아들 사랑은 극에 달했습니다. 무조건 남편 편을 들며 오히려 남편의 길을 살려주겠다며 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남편에게 제가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불같이 달려와 저를 나무랐습니다. 내가 그냥 한 번 더 움직이면 될걸. 애 가만히 있는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니. 남자 길을 다 죽여놓네. 다 죽여놔. 시어머니를 등에 업은 남편은 점점 더 망가져갔습니다.
집안일은 물론 육아에도 완전히 손을 뗐고 이력서 한 장 쓰지 않은 채 매일 게임만 하거나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다며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고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딸바보 아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모두 잠든 듯했습니다. 그런데 슬쩍 열린 시부모님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맞대? 확실한 거야. 아이고, 그래. 내가 알아보니 그 여자한테 아들이 하나 있다던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손주 낳아주는 며느리면 최고지.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다 얘기할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있어. 아직 내 처는 모르지? 그것도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일단 토요일 7시에 거기서 만나자. 분명 통화 상대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이 있다니. 손주 낳아주는 며느리라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안 그래도 정의 걔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쯤에서 그만두자. 걔의 자존심에 내가 딴 여자 만난다고 하면 분명 이혼하자고 할 거다. 그러게 엄마가 아무나 만나지 말랬지. 진작 엄마 말 들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일단 이번 주말에 그 애 만나보고 너희들 이혼하는 걸로 정리하자.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이혼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딸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웬일로 아주 흔쾌히 잘 다녀오라며 배웅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를 갈며 시어머니가 통화에서 말했던 그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한 젊은 여자가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 앞에 나타나자 가장 당황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뭐해? 그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더니 결국 씨 뿌리고 다녔냐?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 어머님은 여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 몰래 새 며느리라도 들이시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경철이 넌 가만히 있어. 이 엄마가 얘기할 테니. 그래, 너도 알았구나.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얘기하고 정리하자. 안 그래도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태도였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워 아이까지 낳아왔는데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저를 내쫓을 기세였습니다. 그 옆에 앉은 상간녀는 저를 보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애기요. 무슨 얘기요? 저랑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저 이혼 못합니다. 뭐? 이 상황에 자존심도 안 상하니? 내 남편이 너보다 저 여자가 더 좋다잖니. 나도 오늘 만나보니 너보다 이 아이가 훨씬 마음에 드는구나. 강남에서 나고 자라 집안도 빵빵하고 외모도 좋고 거기다 아들을 가졌어. 내가 못한 그 며느리 도리를 이 아이가 했는데 내가 널 며느리로 계속 둘 이유가 뭐가 있겠니?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세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이들과 인간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여기 누구보다 내 사람이라 굳게 믿었던 이들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40대 워킹맘으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그녀는 한동안 지독한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아주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실소가 터져나올 만큼 기가 막혔던 그날의 기억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네 식구였습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과 1살 어린 남동생, 그리고 저. 부모님께서 늘 바쁘셨기에 살림은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셔서 도맡아 주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간호사였던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낳고 석 달만 쉬신 뒤 바로 일터로 복귀하셨을 만큼 열정적인 분이셨죠. 자연히 어머니는 살림에 서툴렀고 가끔 집에 오시는 친할머니께 잔소리를 듣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당당하셨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내가 아무리 밖에서 일한다고 해도 애들은 엄마가 챙겨야지.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밥은 해먹이고 다니는 거냐?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라고 집에서 살림만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이건 아니다. 매번 내 엄마한테 살림 맡겨두고 밖으로만 도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일하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들한테는 살림하라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시면서요. 어머니는 친할머니의 어떤 잔소리에도 상처 하나 받지 않는 사람처럼 늘 논리정연하게 받아치셨습니다. 사실 어릴 적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가 집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얼마나 멋지고 강한 사람인지를요.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혜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살아보니까 여자라고 못할 거 하나 없더라. 결혼했다고 일 그만둘 필요도 없고 집안일만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야. 어디 가서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대신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노력도 안 하면서 인정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이런 어머니를 평생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다정하고 섬세한 분이셨습니다. 요리에 서툰 어머니를 대신해 주말이면 아버지가 요리사를 자처하셨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오므라이스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늘 당찬 어머니와 섬세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저와 남동생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탄탄한 중견기업에 입사했고 남동생은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즐거웠고 부모님처럼 누군가를 평생 책임진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30대 초반 남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올케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둘은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조카가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씩 결혼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게 운명 같은 사람이 찾아온 것은 30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겨울마다 친구들과 스키장을 다니곤 했는데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비슷한 또래의 무리들이 며칠간 같은 공간에 머물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스키장 일정이 끝난 후에도 저희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사는 곳도 가까웠기에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었죠. 혼전 임신이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혹시나 제가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까 봐 속으로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정혜가 평생 혼자 살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이렇게 사위도 데려오고 손주까지 안겨주니 너무 좋다. 남편은 처음부터 싹싹하고 저희 집에 정말 잘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편을 예뻐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의사이셨고 경제적으로도 꽤 넉넉한 집안이었기에 혹시나 반대가 심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시댁에서는 별말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 맞벌이를 할 테니 아이를 봐줄 겸 합가를 원하셨고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리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신 사실을 안 지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과정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기에 결혼 생활도 평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시부모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병원 일로 바빠 얼굴 뵙기 어려웠지만 가정주부이신 시어머니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죠. 시어머니는 늘 제 건강을 챙겨주셨고 특히 뱃속 아이에 대해 무척 궁금해하셨습니다. 언제나 고상하고 차분한 말투, 흐트러짐 없는 집안 살림.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일 한 번 없었기에 그때는 시어머니의 진짜 성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첫째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딸이 태어났을 때 대놓고 싫은 티를 내시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딸바보가 되어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늘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경철아, 애 좀 내려놔라. 뭘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안고 있냐.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와 갈등이 시작된 것은 첫째가 태어나고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현관문 앞에 기이한 물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고추와 숯, 그리고 검은 실로 엮은 금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시어머니께 여쭈었더니 기가 막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 너 그거 봤니? 우리 동네에선 저걸 문에 매달아 놓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구나. 예전엔 다들 그렇게 했어. 네. 어머님, 저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리고 아들이든 딸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안 믿으면 어떡하니? 이런 정성이면 하늘도 움직인다고 했다. 우리 집안이 아들이 귀하잖니. 귀한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너도 맏며느리로서 할도리는 해야 할 것 아니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아들 타령이라니. 이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왜 저러시지? 여보 미안해. 우리 집에 아들이 귀해서 그래.
엄마가 예전에 할머니한테 아들 못 낳는다고 엄청 시집살이를 당하셨거든.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과거를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도를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한 제게 한약을 쓱 내미셨습니다. 애미야, 이거 마시면 아들 낳는단다. 첫째가 딸이니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들이 귀하니 맏며느리로서 손자를 낳아주는 것이 도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 한약을 들고 곧장 남편에게 갔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지? 자식 성별은 남편 쪽 유전자로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당신이 마셔야겠네. 어머님이 둘째는 꼭 아들이어야 한대. 당신이 이거 마시고 꼭 아들 낳게 해줘.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니? 어머님, 저희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둘째가 또 딸이어도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고요. 성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정말 불편합니다. 그제야 남편도 제 편을 들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댁은 정말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님도 외아들이었고 남편 미드로는 시누이만 둘이었죠. 시누이들은 타지에서 일하며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아들만 편애하는 시어머니가 보기 싫어 일부러 친정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했던 대로 2년 후 저희는 둘째도 딸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녀들에게조차 상처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휴, 너희들은 밑에 뭘 좀 달고 나오지 그랬니? 그거 하나 달고 나왔으면 이 할미가 모든 걸 다 해줬을 텐데. 어머님,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뭘. 그냥 아쉬워서 하는 소리 가지고. 그나저나 너 셋째 생각은 없냐? 저는 단호하게 셋째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 친구분의 딸이 있는데 그 집안도 의사 집안이고 딸이 자기 아들을 무척 좋아했다는 둥, 그 집안과 결혼했으면 아들 팔자가 폈을 거라는 둥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지난번 모임에 갔더니 어떤 집 며느리는 혼수도 엄청나게 해오고 주말마다 최고급 한우를 사들고 온다더라. 그 댁 며느리도 의사인데 시댁에 어찌나 잘하는지 듣는 내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저는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아, 그 집 아드님이 처가에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장인어른 차가 오래됐다고 새 차를 뽑아드렸다고 하던데요. 저희 집도 좋은 사위 얻었으면 부모님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아쉽네요. 시어머니의 말에 일일이 대꾸했지만 매 순간이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루빨리 돈을 모아 분가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연봉은 오히려 저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아들 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혼 7년 차, 결국 터질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린 것입니다. 안 그래도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식에 걱정했는데 평소 업무에 태만했던 남편이 대상이 될 것이라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하자 시어머니의 비뚤어진 아들 사랑은 극에 달했습니다. 무조건 남편 편을 들며 오히려 남편의 길을 살려주겠다며 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남편에게 제가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불같이 달려와 저를 나무랐습니다. 내가 그냥 한 번 더 움직이면 될 걸, 애 가만히 있는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니. 남자 기를 다 죽여놓네, 다 죽여놔. 시어머니를 등에 업은 남편은 점점 더 망가져갔습니다. 집안일은 물론 육아에도 완전히 손을 뗐고 이력서 한 장 쓰지 않은 채 매일 게임만 하거나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다며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고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딸바보 아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모두 잠든 듯했습니다. 그런데 슬쩍 열린 시부모님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맞대? 확실한 거야. 아이고, 그래. 내가 알아보니 그 여자한테 아들이 하나 있다던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손주 낳아주는 며느리면 최고지.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다 얘기할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있어. 아직 내 처는 모르지? 그것도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일단 토요일 7시에 거기서 만나자. 분명 통화 상대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이 있다니, 손주 낳아주는 며느리라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안 그래도 정의 걔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쯤에서 그만두자. 걔의 자존심에 내가 딴 여자 만난다고 하면 분명 이혼하자고 할 거다. 그러게 엄마가 아무나 만나지 말랬지. 진작 엄마 말 들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일단 이번 주말에 그 애 만나보고 너희들 이혼하는 걸로 정리하자.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이혼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딸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웬일로 아주 흔쾌히 잘 다녀오라며 배웅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를 갈며 시어머니가 통화에서 말했던 그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한 젊은 여자가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 앞에 나타나자 가장 당황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뭐해? 그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더니 결국 씨 뿌리고 다녔냐?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 어머님은 여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 몰래 새 며느리라도 들이시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경철이 넌 가만히 있어. 이 엄마가 얘기할 테니. 그래, 너도 알았구나.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얘기하고 정리하자. 안 그래도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태도였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워 아이까지 낳아왔는데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저를 내쫓을 기세였습니다. 그 옆에 앉은 상간녀는 저를 보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얘기요. 무슨 얘기요? 저랑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저 이혼 못합니다. 뭐? 이 상황에 자존심도 안 상하니? 내 남편이 너보다 저 여자가 더 좋다잖니. 나도 오늘 만나보니
너보다 이 아이가 훨씬 마음에 드는구나. 강남에서 나고 자라 집안도 빵빵하고 외모도 좋고 거기다 아들을 가졌어. 내가 못한 그 며느리 도리를 이 아이가 했는데 내가 널 며느리로 계속 둘 이유가 뭐가 있겠니?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세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이들과 인간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백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여기 누구보다 내 사람이라 굳게 믿었던 이들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40대 워킹맘으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그녀는 한동안 지독한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아주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실소가 터져나올 만큼 기가 막혔던 그날의 기억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네 식구였습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과 1살 어린 남동생, 그리고 저. 부모님께서 늘 바쁘셨기에 살림은 외할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셔서 도맡아 주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셨고 간호사였던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낳고 석 달만 쉬신 뒤 바로 일터로 복귀하셨을 만큼 열정적인 분이셨죠. 자연히 어머니는 살림에 서툴렀고 가끔 집에 오시는 친할머니께 잔소리를 듣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당당하셨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내가 아무리 밖에서 일한다고 해도 애들은 엄마가 챙겨야지.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밥은 해먹이고 다니는 거냐?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라고 집에서 살림만 하던 시대는 지났다고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이건 아니다. 매번 내 엄마한테 살림 맡겨두고 밖으로만 도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일하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아들한테는 살림하라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시면서요. 어머니는 친할머니의 어떤 잔소리에도 상처 하나 받지 않는 사람처럼 늘 논리정연하게 받아치셨습니다. 사실 어릴 적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가 집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얼마나 멋지고 강한 사람인지를요.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혜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가 살아보니까 여자라고 못할 거 하나 없더라. 결혼했다고 일 그만둘 필요도 없고 집안일만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야. 어디 가서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대신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 노력도 안 하면서 인정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이런 어머니를 평생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다정하고 섬세한 분이셨습니다. 요리에 서툰 어머니를 대신해 주말이면 아버지가 요리사를 자처하셨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오므라이스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늘 당찬 어머니와 섬세한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저와 남동생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탄탄한 중견기업에 입사했고 남동생은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즐거웠고
부모님처럼 누군가를 평생 책임진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30대 초반 남동생이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올케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고 둘은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조카가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씩 결혼에 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게 운명 같은 사람이 찾아온 것은 30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겨울마다 친구들과 스키장을 다니곤 했는데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죠. 비슷한 또래의 무리들이 며칠간 같은 공간에 머물다 보니 자연스레 가까워졌고 스키장 일정이 끝난 후에도 저희는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사는 곳도 가까웠기에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었죠. 혼전 임신이 조금 민망하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혹시나 제가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까 봐 속으로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정혜가 평생 혼자 살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이렇게 사위도 데려오고 손주까지 안겨주니 너무 좋다. 남편은 처음부터 싹싹하고 저희 집에 정말 잘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남편을 예뻐하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의사이셨고 경제적으로도 꽤 넉넉한 집안이었기에 혹시나 반대가 심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시댁에서는 별말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 맞벌이를 할 테니 아이를 봐줄 겸 합가를 원하셨고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리길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신 사실을 안 지 2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과정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기에 결혼 생활도 평탄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시부모님은 제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병원 일로 바빠 얼굴 뵙기 어려웠지만 가정주부이신 시어머니와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죠. 시어머니는 늘 제 건강을 챙겨주셨고 특히 뱃속 아이에 대해 무척 궁금해하셨습니다. 언제나 고상하고 차분한 말투, 흐트러짐 없는 집안 살림.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일 한 번 없었기에 그때는 시어머니의 진짜 성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첫째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딸이 태어났을 때 대놓고 싫은 티를 내시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딸바보가 되어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늘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경철아, 애 좀 내려놔라. 뭘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 안고 있냐.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와 갈등이 시작된 것은 첫째가 태어나고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현관문 앞에 기이한 물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고추와 숯, 그리고 검은 실로 엮은 금줄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시어머니께 여쭈었더니 기가 막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 너 그거 봤니? 우리 동네에선 저걸 문에 매달아 놓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구나. 예전엔 다들 그렇게 했어. 네. 어머님, 저희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리고 아들이든 딸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안 믿으면 어떡하니? 이런 정성이면 하늘도 움직인다고 했다. 우리 집안이 아들이 귀하잖니. 귀한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너도 맏며느리로서 할도리는 해야 할 것 아니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아들 타령이라니. 이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왜 저러시지? 여보 미안해. 우리 집에 아들이 귀해서 그래. 엄마가 예전에 할머니한테 아들 못 낳는다고 엄청 시집살이를 당하셨거든.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과거를 이해해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도를 지나쳤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한 제게 한약을 쓱 내미셨습니다. 애미야, 이거 마시면 아들 낳는단다. 첫째가 딸이니 둘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들이 귀하니 맏며느리로서 손자를 낳아주는 것이 도리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 한약을 들고 곧장 남편에게 갔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지? 자식 성별은 남편 쪽 유전자로 결정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당신이 마셔야겠네. 어머님이 둘째는 꼭 아들이어야 한대. 당신이 이거 마시고 꼭 아들 낳게 해줘.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니? 어머님, 저희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습니다. 둘째가 또 딸이어도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고요. 성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정말 불편합니다. 그제야 남편도 제 편을 들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댁은 정말 아들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시아버님도 외아들이었고 남편 미드로는 시누이만 둘이었죠. 시누이들은 타지에서 일하며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아들만 편애하는 시어머니가 보기 싫어 일부러 친정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했던 대로 2년 후 저희는 둘째도 딸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녀들에게조차 상처가 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휴, 너희들은 밑에 뭘 좀 달고 나오지 그랬니? 그거 하나 달고 나왔으면 이 할미가 모든 걸 다 해줬을 텐데. 어머님, 애들한테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뭘. 그냥 아쉬워서 하는 소리 가지고. 그나저나 너 셋째 생각은 없냐? 저는 단호하게 셋째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저를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 친구분의 딸이 있는데 그 집안도 의사 집안이고 딸이 자기 아들을 무척 좋아했다는 둥, 그 집안과 결혼했으면 아들 팔자가 폈을 거라는 둥,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지난번 모임에 갔더니 어떤 집 며느리는 혼수도 엄청나게 해오고 주말마다 최고급 한우를 사들고 온다더라. 그 댁 며느리도 의사인데 시댁에 어찌나 잘하는지 듣는 내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저는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아, 그 집 아드님이 처가에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장인어른 차가 오래됐다고 새 차를 뽑아드렸다고 하던데요. 저희 집도 좋은 사위 얻었으면 부모님이 참 좋아하셨을 텐데 아쉽네요. 시어머니의 말에 일일이 대꾸했지만 매 순간이 스트레스였습니다. 하루빨리 돈을 모아 분가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연봉은 오히려 저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아들 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결혼 7년 차, 결국 터질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잘린 것입니다. 안 그래도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식에 걱정했는데
평소 업무에 태만했던 남편이 대상이 될 것이라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하자 시어머니의 비뚤어진 아들 사랑은 극에 달했습니다. 무조건 남편 편을 들며 오히려 남편의 길을 살려주겠다며 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는 남편에게 제가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불같이 달려와 저를 나무랐습니다. 내가 그냥 한 번 더 움직이면 될걸. 애 가만히 있는 애한테 스트레스를 주니. 남자 길을 다 죽여놓네. 다 죽여놔. 시어머니를 등에 업은 남편은 점점 더 망가져갔습니다. 집안일은 물론 육아에도 완전히 손을 뗐고 이력서 한 장 쓰지 않은 채 매일 게임만 하거나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했다며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고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딸바보 아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근을 하고 늦게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모두 잠든 듯했습니다. 그런데 슬쩍 열린 시부모님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맞대? 확실한 거야. 아이고, 그래. 내가 알아보니 그 여자한테 아들이 하나 있다던데.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손주 낳아주는 며느리면 최고지.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다 얘기할 테니까 넌 아무 걱정 말고 있어. 아직 내 처는 모르지? 그것도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일단 토요일 7시에 거기서 만나자. 분명 통화 상대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이 있다니. 손주 낳아주는 며느리라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안 그래도 정의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쯤에서 그만두자. 걔의 자존심에 내가 딴 여자 만난다고 하면 분명 이혼하자고 할 거다. 그러게 엄마가 아무나 만나지 말랬지. 진작 엄마 말 들었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일단 이번 주말에 그 애 만나보고 너희들 이혼하는 걸로 정리하자.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이혼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딸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웬일로 아주 흔쾌히 잘 다녀오라며 배웅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를 갈며 시어머니가 통화에서 말했던 그 약속 장소인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한 젊은 여자가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 앞에 나타나자 가장 당황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뭐해? 그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더니 결국 씨 뿌리고 다녔냐? 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싶어? 어머님은 여기서 뭐 하세요? 며느리 몰래 새 며느리라도 들이시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경철이 넌 가만히 있어. 이 엄마가 얘기할 테니. 그래, 너도 알았구나.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얘기하고 정리하자. 안 그래도 너한테 얘기하려고 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태도였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피워 아이까지 낳아왔는데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저를 내쫓을 기세였습니다. 그 옆에 앉은 상간녀는 저를 보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애기여,
무슨 얘기요? 저랑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저 이혼 못합니다. 뭐? 이 상황에 자존심도 안 상하니? 내 남편이 너보다 저 여자가 더 좋다잖니.